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향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이 과도한 이자 상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이 문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놓고 검찰총장 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법무장관이란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붕괴하며 자신을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걸까요?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취임 후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기다리기엔 산적한 현안이 많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지금 검찰총장 자리는 50일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오늘로 48일째, 역대 최장기간 공백인데요. 검찰총장 선출의 첫 단계인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는 상황,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까지 취재하느라 고생했겠어요? 네,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 계속 대기하고 취재하는 기자가 있어도 네네. 서로 의사소통은 계속 해야 될 테니까요.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 2주 연기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요.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에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음 달 7일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출석을 시켜서 소명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가지고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제보를 무마하는 대가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회의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했고 김 실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명을 듣기 위해서 2주 뒤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연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서명하겠다면서 회의장에서 한 10여 미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계속 당대표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한 가로 세로 10m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순간 몇 미터쯤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퉁이를 이렇게 한 2번 돌아가야 있긴 합니다. 대표실은요. 근데 어쨌든 이 회의장 근처에라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브리핑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가 7월 7일에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불만을 표하면서 여러 경로로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징계 개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있는 용어라서 약간 착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지난 4월 21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징계 절차 개시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사법부로 따졌을 때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행위를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이제 말하자면 소가 제기됐을 때 이 재판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재판을 연다. 이제 이 심의를 여는 행위 자체를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 당원 당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 윤리위원회 첫 회의는 이거를 본 심의를 징계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성격상으로만 보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이준석 대표 두 명 다 관계가 있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하기로 한 거는 지난 4월 21일,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좀 훨씬 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그 개시가 된 거고 이제 그것이 어제까지 쭉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어지고 있고 그 본인 소명 절차는 다 2주 후에 듣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리위가 아무 결정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김 실장이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것도 자기는 오늘은 참고인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 절차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본인이 참고인 말하자면 일종의 증인같이 이렇게 출석을 했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소명의 내용이 불충분했다라고 이양희 위원장이 표현을 했고 그래서 김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자면 이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5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 회의한 거 치고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결정이 안 나온 거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이건 뭐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김철근 정무실장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본인이 이제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말하자면 시간 끌기식으로 윤리위가 징계를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 결과든 뭐든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그 인디언 기후제식 징계냐 이런 취지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어떤 그 혐의점이 나왔으면 김 실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저를 부를 것이라면서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그 경찰도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역시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리 결정을 이렇게 한 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윤리위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게 4월 21일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지났고 2달이 지금 넘었죠. 2달 넘게 지났고 앞으로도 2주일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끌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어차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어제 결정을 내릴 거였으면 어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소명을 듣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뭐 처음부터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까지 소명 절차나 이 사실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도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불만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본인을 한번 부르면 된다. 이제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제처럼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오늘도 언쟁을 벌였어요. 뭐 동영상으로 많이 알려진 장면입니다만 언쟁을 넘어서 육탄전 수준이었는데요. 그것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육탄전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아, 그런가요? 네. 현장에서 본 사람 얘기나 그 동영상으로 보기로는 좀 약간 밀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 시작하기 전에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이 대표가 손을 이렇게 쳐내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그 배현진 최고위원을 밀치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요. 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당 자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 최고위원이 그대로 이 대표를 지나쳐서 맞은편에 있는 다른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대표 어깨를 툭 치고 자리로 가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온라인 이런 데서는 뭐 악수 패싱이다, 뭐 어깨 스매싱이다,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두 사람이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 또 혁신위원 추천 문제 등을 놓고 언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띄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했어요. 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당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이라면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 확실히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그래서 공천 관련 작업을 혁신위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혁신위가 출범이 됐고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결을 요청하면서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대통령 성공적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 혁신의 가속을 이 혁신위의 과업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기상특보 관련해서 저 소식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림과 인접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라디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상황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에 갑자기 소나기가 굉장히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산사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던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렸어요.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당 혁신, 쇄신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 면전에서 이재명 책임론 등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민주당 워크숍은 이제 식순이 지도부 인사말 이후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당의 진로를 주제로 전체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10명에서 8명 정도씩 조를 나눠서 이제 분임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네. 진행이 됐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이제 그 1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체 참여하는 토론, 자유토론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브리핑에서 내탄 남탓 공방으로 가지 말고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대선 지방선거 당시 지도부와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 출마의 적정성, 지도부 97세대론의 한계, 문재인 정권 평가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렇게 논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에 이재명 의원도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어떤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잠깐 짧게 약식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의견을 열심히 그 선거 패배 책임론 거 관련해서는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다. 이 패배의 제일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고 당원 국민께 낮은 자세로 듣는 중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금 좀 아까 10시까지 지금 조별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 조 배정도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원이 속한 조가 10명이었는데 네. 뭐 박광원 의원, 김의겸 의원, 송갑석 의원, 그리고 홍성국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하고 같은 조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권 주자 2명이 뭐 차기 전대 1, 2위 하는 이재명 의원 선거 책임론을 제일 강하게 제기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갑석 의원은 재선 의원 모임에서 그 어제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는 발표한 당사자기도 하고요. 네.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농담으로 죽음의 조냐.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쌓인 감정 토론하면서 풀어보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상황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많은 분들이 빨리 좀 협상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점점 협상이 꼬이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 오늘 그 강훈 양면의 사인이 좀 다 나오긴 했는데요.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느냐, 원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예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제 삼선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중진 의원들이 자신에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자신감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 이런 의견을 받들어서 민주당과의 회담에 임하겠다. 상당히 좀 강경한 톤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워크숍 출발하기 전에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원구성관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오늘이라도 사과를 한다면 수석 부대표가 남아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사과 의향도 없어 보이고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원내수석 부대표도 워크숍으로 같이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원구성 협상이 중단된 사태가 이제 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지키기 논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서로 고립하였다. 오후 들어서 근데 그런 관측의 뭐 어떤 좀 반응인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연찬회를 갔지만 가기 전에 우리 당 수석과 저쪽 당 수석이 얘기를 하기로 했고 연찬회 갔다 와서 접촉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일단 만남은 이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의원총회 앞에서 그 모두 발언에서는 좀 상당히 강경한 톤을 시사를 했는데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확전할 때가 아니고 수습해서 원구성으로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방은 무의미하다. 오늘부터 기조를 전환해서 원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본심인지는 이후에 이제 말이 아니라 뭐 실제로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양보를 하는지 이런 행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네, 이 두 명의 국무위원 그리고 합참의장 후보자인 김승현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이고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이후인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 뭐 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구성 협상 공전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보통 이제 재송부 기한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게 잘라서 보내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는 7일, 10일 이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길게 준 것 같고요. 다만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까지 계속 국회 공전이 이어진다면 결국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뉴스야 이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어요. 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그 대통령 출근길에 나와서 그것도 앞부분이 아니라 거의 이게 마지막 질의응답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가 안 났고 행정안전부가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가오다. 뭐 아주 상당히 날을 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인사를 그냥 확정된 것처럼 고지했다면서 황당한 상황이다. 이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고 언론이 말하지만 그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고 하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기문란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뭐 사실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 의도는 아마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를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겨냥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과거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 두고 경찰을 주무르려고 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양성화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경찰 장악으로 왜곡하는 시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길들이기 목적으로 인사를 번복했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거다. 윤 대통령 발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경찰청장 책임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이제 김청룡 총장이 책임을 지란 뜻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까지 제가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김창룡 총장은 자신에 대한 용태론을 일축을 했는데요. 예. 지금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장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 거기에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진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이 사태를 규정한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출근길에는 취재진에게 최대한 빨리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남 일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관께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리고 건의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이상민 장관은 이 김창룡 청장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뭐 경찰 뭐랄까요? 제도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통제 방안들을 내놓은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벌어졌고 인사 파동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경찰 내부에서도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기문란을 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발언에서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찰청법에서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재청권자는 행안부 장관인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했다면서 네.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의 경찰국은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옹호론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또 민주당과 경찰이 이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에 대해서 경찰 통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을 통제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에서 있던 일이 국기문란이라면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행안위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박재우 의원은 오늘 이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기문란이라고 했다는데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 네. 국기문란했던 사람이 청장 인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행안부 장관이 된 건지 어쨌든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전방위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치안감 인사 사태뿐 아니라 이 경찰국 설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발언이 또 비교가 되기도 하던데요. 일단 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우리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어요. 네, 검찰총장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뤄져서 이 식물총장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 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 다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을 이른바 패싱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언성을 높여가면서 얼굴이 벌게가면서 굉장히 화난 표정과 말투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여러모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야당에서는 역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 1정조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총장이 인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다. 속된 말로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가 운영해온 청와대 국민청원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취임 이후에. 네. 근데 그 대신에 국민 제안을 새롭게 개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그 용산 총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다. 이런 점은 기존의 국민청원과 다른 점이 없지만 일단 말하자면 이 청원인이 내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세분화했다든가 이를테면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코너, 그다음에 법률 조례 명령 규칙에 대한 의견이나 공무집행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코너, 그리고 동영상 제안 코너, 그리고 문의사항 접수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 제안 제도는 그것과는 달리 이제 100% 실명제로 이제 의견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을 할 것이다. 이것을 좀 차이점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의견을 제안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적지는 않았거든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예,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온 것인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교수님의 총평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준인데 도를 아주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친화적 노동 정책을 피죠. 노동 유연화 조치, 노동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중심적 노동 개혁을 기치로 삼는 게 전통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지만 지금 딛고 있는 자리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시대적 과제죠. 노동빈곤의 문제, 노동 양극화의 문제,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의 문제, 이를 껴안는 따뜻한 보수 정부의 모습의 필요성도 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전통적 보수 정부의 성격인 기업 친화적 노동 유연화 조치만 제시했다. 따뜻한 보수, 인간적인 보수, 양극화 시대에 대처하는 개혁 보수, 이런 모습은 없었다. 예상된 나쁜 길로 접어들고는 있는데 네. 아직 최악까지 치달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 발표는 큰 틀에서 보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두 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보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조처라는 기업 요구에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 내용입니다. 또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공급 체계, 그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직무급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인데요. 시간과 임금이라는 건 누구나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양적 쟁점 아니겠습니까? 질적 측면도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핵심 양적 지표인데 이를 기업의 요구사항에 화답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이 가장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주 52시간 상한제를 건들지는 않고
예, 사실 이걸 건드리기는 쉽지 않죠. 뭐 여야 합의로 2018년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국민의힘도 동의를 한 거죠. 같은 당인지 이름은 같은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한제는 건들지는 않는데 근로시간 관련한 유연화 조치는 좀 더 강화하자는 방식입니다. 당시도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 쪽 요구사항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을 확대했습니다. 유연화 조치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남은 짜투리까지 건드리겠다. 유연화 조치에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장한다.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추가적 유연화 조치를 더 포함하겠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뭐 주 120시간 발언도 하기도 해서 그때도 당시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이미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지만 어떤 주는 더 일하고 더 들기라고 하는 거를 정상 기간을 둬서 그 안에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문제가 없는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국가에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의 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사실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가 유연화 조치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이렇게 복잡하게 더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미 합의로 도입돼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돼 있습니다. 노동저축계좌제와 같은 그런 유형의 방식도 시간의 노동을 하면 시간의 노동 수당을 1.5배 기본급에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휴가로 대신해주는 제도에 지금 저축계좌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있지 않지만 그런 걸 장려하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이제 장시간 노동국가에 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도 35시간제, 36시간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유연화 조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이미 여야 합의로 유연화 조치를 포함해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확장하겠다. 그 짜투리의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까지도 다 해서 사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를 많이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저희가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탄력 근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 52시간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적게 일을 하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 유연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긴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길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연 평균으로 1928시간 작년 기준인데요. 1928시간 일하는데 OECD 평균은 1582시간이고요. 여기 뭐 이제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하면 1400시간대를 가지고 있는데 500시간 가까이 더 일한다라는 거는 1년에 10주를 더 50시간 기준으로 해도 10주를 더 일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 시간 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52시간 상한을 넘나들 수 있는 평균으로만 맞추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떤 주는 길게 일하고 어떤 주는 짧게 일하더라도 평균을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자칫하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근로시간 저축계 하루에 8시간 하면 이제 8, 40인데요. 여기에 이제 12시간 연장 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주에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 예. 근데 이게 정상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2주는 12시간보다 더 일하고 어떤 예. 주는 16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8시간 일해서 평균으로 52시간 맞추면 된다. 이런 제도이겠죠. 예.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은 이거는 기업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시간으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높고 그 임금보다 여가를 더 중시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사람들이 존재하죠. 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될 시간의 노동으로 사실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임금 대신 시간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는 시간의 노동 수당을 1.5배 주는 가산임금을 주는 걸 절약하는 효과는 큰데 네. 그것을 휴가로 받는다고 해서도 쓰이지도 않고 꼭 사실 당장의 생활비를 시간의 노동으로 벌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죠. 나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그게 권장하는 제도로 실시하는 것하고 이게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기업이 무조건 일반화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연차휴가 다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축계좌제 도입하면은 아무리 쓰라고 해도 잘 못 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임금체계도 손보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연공성으로 지금 지급되는 임금체계 이걸 직무급제로 바꾼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연공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전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 사실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이 연공성이 적용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부에게만 혜택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고도 성장 시기에 이제 대규모 인력 채용할 때는 연공급의 이점은 초임금을 낮게 줘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많이 줄 거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정도에 들어오고 고숙련자가 고근속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인건비 부담이 된다면서 중도 해고도 하려고 그러고 이 연공성을 낮추고 싶다라는 게 이제 기업의 핵심 요구로 등장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직무급으로의 이행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네. 그건 노동자에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직무급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는 교섭이나 이런 제도로 뒷받침되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제 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그런 직무급으로서의 성격만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지금 임금 직무 시스템의 공시 시스템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진전하겠다는 게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할 만한 기반이 있느냐. 과연 기업 측의 요구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임금체계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책은요.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2018년에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일단위 정상기간을 월 단위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포지션도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충분한 유연화 조처로 주 52시간 상한제의 효과는 바람직하다라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를 해야 되느냐. 과거의 유연화 조치 중에 특별 연장 근로라고 기업들이 막 갑자기 일 폭증하면 이런 한도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라는 엄청난 유연화 조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를 하면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주 52시간 상한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40시간제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제인데요. 예외적으로 12시간 더하기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평균만 나중에 맞추면 되도록 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라는 게 이미 할 만큼 되어 있는데 더 하겠다라는데 쉽게 합의가 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노동계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행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자가 올라도 너무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해 연 0.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올랐고요. 예. 올해는 1월과 4월 그리고 5월 이렇게 세 차례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연 1.75%로 높아져 있거든요. 연간 기준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5차례나 인상했으니 폭도 폭이지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네. 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대출의 대가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상금리라는 걸 더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지금 훨씬 전체 금리가 높단 말이죠. 예. 결국 금감원장은 이 가상금리를 가지고 은행들이 조금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뭐 정광석화처럼 올리고 또 반대로 은행에 적금 들면 요즘 아마 적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기준금리 겨우 맞추는 정도 수준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예대 마진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름값 그리고 은행 이자, 이게 이제 가장 소비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야죠.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지금 7%대 이를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이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이 그중에 12조 6천억 원이니까요. 전체 총이익의 지금 90.6%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한 이익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 것이죠.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들의 평균 이자 이익 비중이 전체 이익에서 59.2%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내 금융사들의 이 이자 수익에 기대는 비중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손짓고 헤엄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업종들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비 자체가 크게 올라도 물건값을 바로 올리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격을 소비자들이 안 사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들하고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가격을 손대지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은행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바로 반영을 하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실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요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널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빌려주고 떼일 위험은 조금 있습니다만 떼일 위험도 신용도라고 해서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는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네. 빌려줘도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랄 것도 이자 높일 때 몇 개 되지도 않는 경쟁사끼리 같이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마치 담합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진짜 제대로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경쟁자도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히 요즘같이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뭐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뭐 신용도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걸 이제 조달 비용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라는 게 또 붙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산금리는 이론상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업무 원가 그리고 법적 비용, 뭐 차주의 신용도 등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손실 비용이나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금리를 내는 방식을 소비자들이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제 일종의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받으러 가서 창구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물론 이제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승진 등의 이슈가 있다고 하면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이용해서 금리 떨어뜨렸다는 분 저는 주변에서 딱히 못 봤습니다. 저도 대출 받으러 갔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요. 사실은 대출 받으면서 맞습니다. 급한 마음에 요구해도, 대출 받는데. 예, 잘 들어주지도 않고 네. 아유 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과 관련된 대출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금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뭐 다른 상품들처럼 A 아니면 B를 산다거나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산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대출을 받고 또 여기서 우대금리라고 해서 조금 깎아주긴 하는데 네. 이거 신용도가 높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상품을 가입하거나 뭐 카드 결제를 자신들의 은행으로 뭐 연결을 한다거나 뭐 월급 통장을 자신들 걸로 해준다거나 이런 갖가지 조건을 붙여서 또 겨우 우대금리 조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은행들이 우대금리 없앤 게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하면서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은행들이 줄줄이 우대금리를 없앤 것은 어찌 보면 정부가 일정 기간 은행들의 수익을 더 높게 만들어준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출 총량 규제 등 뭐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이 우대금리를 모두 없앴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세대출 난 등 아주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당장 전세 만기는 돌아오고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대금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출만 해준다면 그냥 가서 막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거죠. 실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당기순이익이 4.4조 원이었고요. 신한금융도 4조 원을 넘는 뭐 역대 실적을 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은행들은 이익의 폭이 더 넓어졌고 그러면서 은행들은 또 챙길 건 다 챙긴 셈입니다. 참. 근데 우리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문제 관치금융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 늘 지적돼 왔던 문제 같은데요.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은행들도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어떤 이익의 폭을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발언이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이런 이제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금감원장이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자정 기능이나 네.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은 은행이 가진 공적 역할을 조금 강조했는데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초에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자기 발언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앞서 이제 은행이 허가산업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네. 이거하고도 맥을 좀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개방된 산업이라면 가격 결정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요. 은행 산업은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사사건건 얼마만큼 높여라 낮춰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독과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만큼 정부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긴 한데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금융이 가진 특성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나 또는 이런 간섭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통신 산업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들도 보면 요금 관련해서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실제로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를 내놔라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은행 산업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위대마진과 관련돼 있는 언급을 했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면 은행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첫날은 눈치를 좀 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틀째가 되는 날 일정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아파트 담보대출의 고정금리를 0.36%포인트, 그다음에 변동금리는 0.3%포인트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 K뱅크의 고정금리 상단이 5% 중반대에서 5% 초반대로 변동금리 상단도 4% 중반대에서 4% 초반대로 낮아졌고요. 예. 전세대출 역시 일반 전세는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0.32%포인트 금리를 하향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넷은행이 나서니까 NH농협도 내일이죠. 내일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이제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가상금리를 내려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 찔끔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대출 집 사기 위해서 받은 분들 많잖아요. 이른바 영끌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좀 막고자 하는 발언이 금감원장한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이자 폭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한국은행이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이 219.4%로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분기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1년 전보다는 지금 4.2%포인트 정도 높아져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커지는 가계의 상환부담이 좀 지적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8%포인트 증가해서 38.9%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 벌어서 40% 정도는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생활비 더군다나 물가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생활에 쪼달릴까 좀 걱정되는데요. 네네.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가평, 장수, 한평, 신안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오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 30에서 100mm가,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